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월든입니다. 네,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쓴 명저죠. 이 책이 언제부터 제 책장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1993년에 일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가격이 5,8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세월이 참 많이 지났는데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유명한 책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책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책들을 좀 골라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피엔스, 코스모스, 총균쇠 이런 책들이고요. 월든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읽어보니까 참 다르더라고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기는 개뿔. 이런 내용도 있었나 싶었습니다. 책은 진짜 직접 읽어봐야 된다. 이게 진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참고로 월드는 초판이 나온 게 1854년입니다. 소로우가 37세 때 이 책이 나왔어요. 요즘 37살짜리 남자들 뭐하고 사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당시 물론 평균 수명이 짧긴 했죠. 소로우 같은 경우도 45세에 사망했습니다.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럼에도 37세는 여전히 젊은 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이게 정말 37살짜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인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물음표를 계속 붙이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핵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총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과 2장이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이 1장과 2장을 읽으면 이 책을 다 봤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장의 제목이 숲생활의 경제학이고요. 2장의 제목은 나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에세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이 많고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사변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 호수 이런 걸 묘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 이 정도로 필발이 센 사람이야, 필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과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힘들죠. 뒤로 갈수록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월든이라는 이 책을 요즘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읽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좀 뒤로 갈수록 지겹다라는 느낌인데, 근데 이 책을 너무너무 아낀다라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법정 스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정 스님은 소로우가 살았던 그 월든 호수를 직접 가보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우 아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요. 뒤로 갈수록 읽기가 힘들었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1장과 2장을 재밌게 읽었고 그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수로는 1845년에 자신이 28살이 되던 해에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마을, 여기가 자기 고향인데 자기 고향 근처에 있는 월든 호숫가에다가 집을 한 채 짓습니다. 오두막을 지어요. 28살 때 그랬습니다. 뜻한 바가 있어서 그걸 실행에 옮긴 거죠. 28살 때 그 집에서 2년 2개월을 삽니다. 자급자족을 해요. 사 먹고 얻어먹는 게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짓고 직접 밥을 해 먹어요. 그렇게 2년 2개월을 살아요. 그 생활을 하고 나서 쓴 책이 월든인 거죠.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생활을 했느냐? 본인은 일종의 테스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인간 생활에서 으뜸가는 필수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주거 공간, 의복, 연료 이런 게 필수품인데 정말 이것들 없이는 살 수가 없는지, 혹시 대안적인 삶은 없는지, 네, 이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호숫가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서울 생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쌀은 마트에서 사고요. 옷은 상가에서 사고, 또 연료는 도시가스를 떼죠. 이런 삶 말고 대안적인 삶은 없을까? 이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직접 나섰다라는 거죠. 이것 말고 대안은 없느냐 그 이야기인데, 소로가 생각한 대안은 오두막 짓고 혼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보자.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거였습니다. 특히 집을 혼자서 짓죠. 이 대목에서 소로가 하는 말들 진짜 의미심장합니다. 요즘 읽어도 전혀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사는 콩코드 마을을 둘러보면 농부들이 다들 가난하게 산다라는 거죠. 왜냐면 집을 빚을 내서 사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농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장을 빚을 내서 사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본인이 빚을 내서 농장을 사거나, 아니면은 부친이, 아버지가 빚을 내서 산 농장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빚도 같이 물려받게 되니까 가난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20년, 30년 뼈 빠지게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집을 다 가지고 있으니 나도 갖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이 집을 사서 평생을 쪼들며 살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책이 180년 전에 미국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도 참 닮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로는 이런 생활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집에다가 다 갖다 붓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직접 지어보기로 했는데, 재료를 사오고 또 그 호수가에 있는 나무를 이용하고, 그래서 집을 지어보니 집 짓는데 들어간 비용이 28달러 11센트 밖에 안 들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값은 빼요. 땅값은 포함을 안 했더라고요. 땅값이 되게 비싼데 왜 이걸 안 넣지 싶어서 쭉 보다 보니 나중에 아, 땅은 임시 거주가 허용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땅값 빼고 28달러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28달러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를 갖고 있었냐, 당시 시대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이건 본인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로가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을 다닐 때 빌렸던 그 방값이 1년에 30달러 였다는 거예요. 월든 호스카에 자기가 지은 집보다 그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썼던 방이 조금 더 크기는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빌려 쓰는 집이 1년에 30달러인데 평생 내 걸로 쓸 수 있는 집을 짓는 비용이 30달러 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도시에서 개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네, 그렇게 사느냐,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내 집 짓고 살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농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로는 자기가 키워서 먹고 살아요. 네, 더 짓지를 않아요, 농사를.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여분이 나오면 그 여분을 시장에다 갖다 팔아서 그 돈으로 뭔가를 사고,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현물로 바꾼다든지 이런 물물 교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딱 자기가 먹을 만큼만 키웠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1년에 약 6주, 그러니까 한 달하고 2주 정도, 요 정도만 일을 해도 1년 먹을 양식을 충분히 수확할 수 있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순전히 공부하는데 사용했다 라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진짜 노동이라는 게 뭐냐, 이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로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살았던 인물인 것 같다 싶고요. 검소하게 모든 걸 최소화해서 살다 보니까 1년에 딱 6주만 노동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1년에 딱 6주를 일하고 나서 남는 시간은 전부 다 공부했다라는 거잖아요. 뭘 공부했는지 이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먼저 책 내용을 잠시 읽어볼게요.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네,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다. 이 말은 내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했다, 이 말일 거고요. 이 문단의 핵심은 다음 문장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고 했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 네, 이야기는 좀 더 해볼게요. 나머지 문장은 내가 인생의 본질적 사실을 배울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죽을 때 후회가 없길 바랬다. 이거죠. 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소로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겠죠. 무척 철학적이라서 딱 떨어지는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 이거는 진리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철학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어, 진리와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책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필연적인 것, 당연히 존재할 권리가 있는 것,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선 짧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큰 사건이었죠. 인류사 측면에서 봐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스케일을 갖고 있는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강도가 조금은 옅어지게 되죠. 요즘 어린애들한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프랑스에 사는 애들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뭐 누가 죽고 누가 다치고, 네, 이런 사건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바로 이것이야, 여기가 틀림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바위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 보자. 네, 다시 말해서 의견, 선입관, 전통, 망상, 외양, 이런 거 다 깨버리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다 깼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참 철학적이다 싶죠. 또 때로는 말장난 같다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 사실, 진리, 이런 거 다 좋은데, 먹고 사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보면, 때로는 말장난 같다라고 느끼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저자가 이 책에서 했던 말인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콩코드 마을에 사는 사람들, 자기 고향에 사는 사람들, 다들 바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다들 무척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난 것처럼, 마을에 불이 난 것처럼 교회 종을 쳐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네, 만사를 제쳐두고 종소리를 듣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바쁜 척 일하던 사람들에게 정작 자신이 그렇게 바쁘게 하고 있던 일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겐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일상사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책의 표현대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다 라는 거죠.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죽을 때 후회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든의 사상을 초월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초월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칸트의 선험주의하고 영어 단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초월주의는 뉴 잉글랜드 트랜센덴탈리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에머슨, 리플리, 소로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시기는 산업화 시대입니다. 네. 소로가 1817년생이에요. 1705년에 증기기관이 발명됐죠. 그리고 1769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게 되죠. 이게 산업혁명의 태동기일 텐데, 그러니까 소로가 성인이 돼서 한참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산업혁명의 태동기와 겹치는 거죠.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산업화 사회 폐해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가 초월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초월주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느껴서 알게 되는 세계가 있죠. 이걸 현실 세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초월 세계가 현실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물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호숫가로 들어가서 통나무로 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겠죠. 자, 또 초월주의는 자연을 매우 중시합니다. 도식화 해보자면 이래요. 초월 세계는 자연이고요. 또 초월 세계는 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범신론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신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존 종교는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매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을 하자면 교회, 성당, 절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초월주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개인이 내 안에 있는 그 신을 스스로 발견하고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라는 거죠. 당신 내부에 이미 신세계, 신대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길 바란다 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으로 소로는 검소하게 사는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면 물질이 필요 없는 거죠. 소로는 월든 호숫가 통나무집에서 자급자족하면서 그 방법을 터득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필수품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존재를 일깨우는데 필요한 건 자연 속에서의 검소한 삶이고, 그 삶을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검소하게 자연과 하나가 돼서 살면 된다라는 거죠.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시 한 편으로 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든에 실려 있는 시인데 이건 좀 읽어볼게요. 시 한 줄을 장식하는 것이 나의 꿈은 아니다. 내가 월든 호수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월든 호수가 자연이고 월든 호수가 신이자 천국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호수에 돌 깔린 기슭이며 그 위를 스쳐가는 산들바람이다. 내 손바닥에는 호수의 물과 모래가 담겨 있으며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내 생각 드높은 곳에 떠 있다. 네.
월든 호수가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인 거죠. 정리하자면 월든 호수는 자연이고 월든 호수가 나 자신이며 또한 신이자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월주의라는 게 뭔지, 그리고 소로우가 월든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뭔지, 이걸 이 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소로는 어릴 때 별명이 판사님이었다고 합니다. 네, 소로가 어릴 때부터 매사에 공정하고 현명하고 정의롭고, 그래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은 아니겠죠. 별명은 애들이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로는 어릴 때부터 기질적으로 "내가 한 말이 맞아. 땅땅땅."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서 가버리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외골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인생 전반을 살펴봐도 이런 기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연보를 보고 느낀 건데요. 소로는 하버드를 나왔죠. 지금도 하버드 매우 좋은 학교지만 그때도 좋은 학교였습니다. 여기 나오면 출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소로는 좋게 말해서 제야에 묻혀서, 네, 책 쓰고 사색하고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살았었죠. 그리고 자신이 썼던 책들, 생전에는 인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월든이라는 이 책도 나중에 많이 읽히게 된 거죠.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땐 초월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에머슨인데, 에머슨의 아류 정도로만 소로우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뭐 한국에서도 월든이 귀농 현상이나 아니면 요즘에 불고 있는 캠핑 열풍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명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한국 땅에서도요. 이게 다 소로가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대로 지조 있게 살았고, 그 덕분에 월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걸 테고요. 바로 이 책 덕분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서도 노동의 가치와 간소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우린 너무 일 많이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소로처럼 호숫가에서 뭐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나의 노동 시간과 나의 노동 가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면 정말 한없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간소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역시 미니멀리즘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 책 읽을 때 좀 아는 내용이 나올 거야, 아는 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이 책에서도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전이라는 타이틀, 그냥 얻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들과 다시 찾아올게요.